관련된 교육을 좀 준비했습니다. 시간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강사단은 민주로서 성평등 강사단 교육을 이수하고 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저희 한라지구 유선 충북교육기관을 강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같이 좀 교육에 참여를 해주시기 안녕하십니까. 한라지구 유선 충북교육기관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리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 매년 법적으로 직장내 성희롱 교육을 집체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단사별로 이 교육을 1년에 한 번씩도 이수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솔직히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는데, 물론 집중적으로 제대로 듣는 분도 계시지만 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그냥 이렇게 끌기로 마우스 끌기돼서 그냥 이수만 완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좀 다음부터는 만약에 교육을 하시게 되면 물론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런 느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들이 틀리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 과연 우리는 성희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목차는 제가 한 15개 항목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첫 번째, 나의 성인식 감수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항목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체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읽을 때마다 해당이 되시면 써주세요. 몇 개가 체크가 되는지 각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 여자들은 예쁘다, 섹시하다 등 외모나 성적 매력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 2번. 재미있는 인간의 성적인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3번. 상대방의 시타 중에는 예의상 거절이나 좋으면서도 튕기는 경우도 있다. 4번. 접대 업무나 회의 준비 등의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것이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하다. 5번. 우리나라의 성평등 의식 수준은 이미 충분히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6번. 노출이 심한 옷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7번. 가벼운 스킨십은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끔 필요하다. 8번. 휴식 시간 중에 잠깐 야한 동영상을 보는 것은 나의 자유이며 사생활이다. 9번. 피해자의 일방적인 느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10번. 성적 불쾌감이 들어도 조직을 위해 어느 정도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자, 체크 되셨나요? 혹시 여기서 연계 나오신 분은 계시나요? 역시 없을 수 있군요. 한개에서 3개 되시는 분 계시나요? 우와. 훌륭하시긴 한데, 훌륭하시긴 한데, 좀 더 분발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 그러시면 없으니까. 4개에서 6개. 의식 개선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7개에서 10개 나오신 분은 설마 없으시겠죠? 위원장님, 매우 유용합니다. 여기 가둬놔야 돼. 여기 군대 있는 쪽으로. 세트 괜찮았습니다.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일까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2항을 보시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부족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12조에 보시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 성희롱을 보면요, 저도 솔직히 몰랐는데 저는 그냥 성희롱하면 남녀 관계에서만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고 나니까 보통 이 상하관계, 조직 내 권력 관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 업종과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저희 나라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지금 현실이고요. 그럼 세 번째, 성폭력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폭력은 성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폭력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 성폭력 안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모두 포함됩니다. 좁은 의미로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상의 죄이며 넓은 의미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성폭력까지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대중목욕탕에 침입하거나 훔쳐보기, 몰래카메라 촬영,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는 경우, 음란전화, 바바리맨 등이 해당됩니다. 바바리맨이 뭔지 알고 계시죠? 이 보통 아니야, 좀 살찌 있어라 어려워. 알지는 사람이 취미야, 취미. 아무튼 하여튼 지금 솔직히 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걸 보시면 솔직히 지금 현재도 많이 현실적으로 실상에서 많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가 교육을 받고 나서 느낀 건 성희롱이랑 성폭력은 항상 우리 생활에 360을 조금씩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좀 그런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희롱과 성폭력의 공통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은 성적 말과 행동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은 행위자 개인의 처벌이 목적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고의성 등 범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는 언어적 시각적 행위는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성희롱 법규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은 형사처벌의 목적이 아니고요. 성희롱의 예방 및 근절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은 행위자의 고의가 없어도 상대방이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낀다라고 하면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성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적, 시각적, 성적 말과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그럼 네 번째, 성희롱 판단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기준에서 보면 순수한 의도였더라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나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 느꼈으면 성희롱으로 성립됩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나는 그걸 누구도 한 게 아니야 아무리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과연 맞는 정의인지 저도 솔직히 강사들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저희 나라 현재 기준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뭔가 성적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 그런 혐오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나 저 사람한테 성희롱 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 성희롱 성립이 되니 평소에 좀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객관적 기준. 제3자가 피해자 입장에 처했을 때 그래 너 성희롱 한 거 맞네, 얘 성희롱 당한 거 맞네 이렇게 느끼면 그것 또한 성희롱으로 성립이 되는데 이게 꼭 주관적인 느낌과 제3자의 객관적 느낌이 합쳐서 성희롱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고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5번째, 그럼 과연 직장 내 성희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육체적 행위로는 입맞춤, 호응,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시각적 행위로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이 안에는 전화, 문자, SNS, 팩스 등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고의적 노출, 만지는 행위,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행위로는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도 직장의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6번째, 성희롱 행위자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8년 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1위가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61% 정도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2위는 기관장, 사업주, 단체장. 이것 또한 솔직히 상급자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리고 3번째, 동급자 관계에서도 성희롱은 많이 발생됩니다. 나머지는 하급자, 모른다 이런 정도로 결과가 나왔고요. 7번째, 성희롱 행위자와의 성별을 보시면, 물론 이게 저희 나라가 여성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기업노조 내부 단사만 봐도 각 단사별로 여성의 비율보다 남성 비율이 많고 하다 보니 여성보다는 남성이 상당히 가해자로서 높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왜 간혹 이렇게 왜 여성 상사가 있는 이런 조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도 성희롱을 많이 이렇게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란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희롱이라는 거는 꼭 그러니까 여자만 당한다라고 보시는 건 아니고 어떤 조직 내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피해자도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희롱 발생 장소로는 이게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회식 장소가 좀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장, 사무실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8번째, 그럼 성희롱은 왜 끊임없이 발생할까요? 조직 내 집단 문화, 이 정도쯤이야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와, 그리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너는 그런 거 갖고 뭘 그렇게 생각하니 하는 행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방어하는 집단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너무 하고 싶지만 이게 상급자이다 보니 또 직장이다 보니 신고를 했을 때 피해자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아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가해자를 지지하다 보니 솔직히 실제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문화는 정말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아직 남성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거는 좀 깊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직 내 힘의 권력관계. 행위자는 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권력관계,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는 관계가 많다라고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습관의 무서움. 평소 조직 내 언어와 행동을 되풀이하는 방식이죠. 이 정도쯤이라는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가끔 그 주위분의 친한 주위분이 저한테 요즘 제가 좀 살이 갑자기 많이 찌다 보니 너 살 좀
빼라. 이런 말 또한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나 성희롱 당한 것 같아. 그럼 성희롱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가해자분께서는 아무 뜻 없이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참 되게 좀 중요하다라는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소에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이 평소에 꼭 멀쩡하다가 술 먹으면 뭐 개가 되네, 술 먹으면 막 이상해지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술을 좀 못 마시는데 저도 이렇게 회식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저희 뭐 조합도 그렇지만 제가 현업했을 때도 저희 팀 자체가 좀 술을 잘 마시는 부서라서 항상 그 술자리를 같이 가게 되면 평소에는 정말 인격적이고 정말 좋으신 분인데 술만 먹으면 좀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분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마시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술을 드시니까 좀 술을 드실 때도 좀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왜요? 양현장이 그러세요? 절대 술을 핑계로 삼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로 인한 실수에 관해서도 간대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희롱은 우리 사회에 왜곡된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9번, 사례를 보는 성희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가 성적인 농담, 성희롱 발언을 했을 때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하며 너 참 성격이 나쁘구나. 너무 감히 받은 거 아니야? 사회생활 참 못하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가 불쾌감 표시를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줄 착각하는구나.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가장 공주병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성폭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거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선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된다면 다른 부서의 B가 무슨 일인지 A에게 물어봅니다. 원래 저희가 그 남의 일에 관심이 많잖아요. 응? A는 피해자가 걱정되어 사건 내용을 B와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절대 이 성희롱 사건을 직접적으로 알게 되던 간접적으로 알게 되던 주변에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동료일지라도 함부로 유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제2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꼭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결국 회사 내 소문이 확대가 되고 피해자가 A를 2차 가해자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성별에 대한 의식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길러야 한다. 남자는 여자보다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잘하지 못한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논리력이 떨어진다.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남자는 간호학, 가정학 등 정통적인 여성 분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자가 남자보다 접수나 안내 업무에 더 적합하다.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맞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네.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안 맞으셔야 되는데. 아니 남편이 꼭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 아예 그건 안 되나? 솔직히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이 말들이 약간 요즘 시대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진 좀 생각들이고요. 솔직히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많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남자들이 살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이를 꼭 엄마만 길러야 한다는 그거는 좀 진짜 보수적인 생각이신 거고요. 솔직히 요즘은 여자가 남자 같이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조금 달리 하실 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성별에 대한 의식 변화가 필요한 거죠. 꼭 남자 여자를 나눠볼 수는 없는 거죠. 솔직히 만약에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솔직히 건설회사에 입사를 할 수 없는 거고 현장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경우라고 보고요. 좀 약간 성별에 대한 의식을 좀 약간 넓게 생각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들은 부드럽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소극적이다, 감성적이다 하면 보통 여성, 집안일을 떠오르는 경우인 거고요. 씩씩하다, 적극적이다, 주도적이다, 독립적이다, 도전적이다. 이거는 남성, 바깥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솔직히 요즘은 이 반대의 경우도 많죠. 남성분들이 부드럽기도 하고 세심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소극적이고 감성적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성분들도 씩씩하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도전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약간 성별에 대한 의식이 좀 바뀌셔야 된다고 봅니다. 11번째, 성에 대한 의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하 직원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섹시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다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칭찬의 의도라고 듣는 상대방은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모나 성적인 칭찬보다 평소 업무 태도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생 선배로 연애, 결혼과 자녀 문제 등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할 때 나의 사생활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불편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불만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희롱은 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므로 성희롱 발생 당시 바로 문제를 제기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희롱 발생 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생각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계셔야 됩니다. 12번째, 성희롱이 발생된다면, 사건이 발생된다면 피해자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당한 경우 문제를 공론화시킨 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직장 내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예방 지침에 따른 공정한 사건 조사 및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 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 행위자 제재 및 징계,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여기서 직장의 성희롱 고충 신고를 보시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제26조 고충 처리 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 처리 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 처리 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단사별로 고충 처리 위원회가 있으시죠? 위원들도 다 있으시고요. 이거 꼭 반드시 인사팀이랑 확인하셔서 고충처리 위원을 꼭 두셔야 합니다. 13번째, 제3자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만 일만으로 치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일이 저한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비난보다는 위로해주고 지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피해자의 문제 제기 시 적극 지지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14번째, 성희롱 가해자로 만약에 지목되신다면 즉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낀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럴 경우 내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느꼈다면 성희롱이기 때문에 일단 사과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분쟁 조정 시 성실하게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셔야 합니다. 사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 약속 및 진심 어린 사과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제가 교육 받을 때 들은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이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바라는 건 솔직히 가해자분의 물론 처벌을 바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일 큰 거는 진심 어린 사과를 많이 바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상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는 경우는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 수용 및 반성이 필요하십니다. 적절한 징계 결정 시 결과 수용을 하시고 자신의 행동에 깊이 반성하셔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15번째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셨나요? 네. 동영상 마지막에 나온 말들인데요. 소통이 안 되면 오해를 낳고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듭니다. 성희롱,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존중하면 존경으로 돌아옵니다. 행동하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존중. 성희롱 침묵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성희롱이랑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넣어본 건데요. 간단히 설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법이 생겼죠. 이 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여기서도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시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이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작성 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혹시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생기고 나서 취업규칙에 작성해서 다 노동부에 신고하셨나요? 요거 뭐 크게 그런 경우는 없는데 간혹 그 회사 쪽에서 이런 거 놓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 물론 이게 노동부에서도 다 공문은 간다라고 들었는데요. 노동조합에서도 같이 좀 확인을 하실 필요성은 있으십니다. 그러면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무수히 많은데요. 요 진하게 제가 표시한 것은 민주노총 대응 지침에 나오는 행위와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행위가 겹치기 때문에 좀 진하게 표시를 해봤고요. 진한 글씨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상사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 사실들을 퍼뜨리는 행위,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훈련, 승진, 평가, 보상, 배치,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컴퓨터, 전화 등 주요 업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업무상 차별, 배제를 동반한 사직 조명 행위, 허브렛 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 행위,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만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노조 탄압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된다고 민주노총 대응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되고 나서 지금 현재도 한 1년 정도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위들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저희가 같이 동료들이랑 하루에 솔직히 집에서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평일날에는 동료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 법에서 딱 이게 무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돼?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한 번쯤
좀 생각을 바꾸셔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저도 솔직히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해당될까 하는 의문이 생겼을 때 해당된다고 그냥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상대방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좀 그런 본인들 스스로가 마음의 그런 생각 변화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및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희롱 5초만 생각하시면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쳐다보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5초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건 차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교육은 이상이고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이 교육을 받게 된 이유가 노동자 전임자 되고 나서 17년도에 민주노총에서 매년 이 성평등 강사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3개월 동안 매주 하루 정도 해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좀 제가 맨 처음에 이 교육을 받으려고 했던 건 강압적인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제 스스로 성희롱이라고 하면 저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만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과연 이 직장 내에서 분명히 성희롱이 발생될 경우가 있는데 단지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을 뿐이고, 그리고 실제 그 발생이 됐을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희 조합에 와서 저 성희롱 당했어요 했을 때 과연 내가 전임자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줘야 될지 생각을 해보니까 머리가 좀 까맣더라고요. 아는 지식도 없고 그냥 너무 그런 절차들도 모르고 해가지고 좀 막막함에, 솔직히 좀 적어도 노동자 전임자면 좀 이 정도 선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임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들 중에 저보다 더 오래 노동자 전임자 생활하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좀 시간과 좀 상황이 되신다면 매년 교육이 있으니 좀 교육을 꼭 한번 좀 들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어요? 네.